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명절에 쓸쓸히 홀로 보낸 60세 젊은 할매예요. 글쎄 외동아들 내외가 홀랑 처갓집만 가지 뭐예요. 내가 돈이 없는 부모라서 올 필요도 없다면서 말이죠.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요즘엔 돈 없으면 부모 취급도 못 받나 봅니다. 생때 같은 내 자식, 세상에 하나뿐인 자식이니 애지중지하며 온갖 희생 다하며 키워놨더니 개무시가 웬 말인가요? 며느리네 친정이 좀 산다고 그러던데 며느리나 아들내미마저 돈 없는 저랑 자기 친정을 얼마나 비교하던지 서럽게 짝이 없었죠. 그놈의 돈이 뭔지 사막에 신기루 갔던 돈을 쫓아 한평생 건강까지 잃어가며 열심히 일했지만 쫓으려 할수록 돈은 저에게서 멀어지더군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속도로 멀어지기만 하던 게 돈이었죠. 이제 내 나이 60이 되고 돈이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내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그런데 참으로 요상하죠. 욕심 다 버리고 내려놓으니 돈이란 놈이 덥석 내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난 금액의 돈이 말이죠. 60평생 살면서 언감생심, 꿈에서도 본 적 없는 액수의 돈이 지금 제 소나기 안에 있어요. 이렇게 된 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단 여자 팔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참 뒤웅박팔자네요. 돈이 생기니 사람 마음가짐이 180도 바뀌더라고요. 한평생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희생만 하다 죽고 싶진 않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 대상이 아무리 피 섞인 가족이라도 말이죠. 요즘은 정말 100세 시대인데 아직 60%밖에 안 살았으니 지금이라도 날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게 진짜 잘한 짓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가족한테 희생만 하며 살아온 제가 감히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 자신의 행복 없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서만 산다면 어느 순간 내 존재는 없어질 거라고요. 내 인생에 내가 없는데 가족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전 지금까지 참으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마냥 희생만 하는 삶 말이죠.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펼쳐 보일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핏대 세우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살라고 하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친정엄마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엄마에 대한 많은 기억은 없지만 순간순간의 따뜻한 기억들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긴 머리에 뽀얀 피부, 천사 같은 외모에 착한 마음씨와 다정한 말투를 가진 엄마였어요. 나에겐 정말 완벽한 엄마였지만 엄마는 몸이 너무 허약하기 그지없었죠. 안 좋은 건강 탓에 엄마는 아이를 많이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지만 외동딸인 저 하나로 만족해야 했어요. 물론 우리 집안이 경제적인 사정도 몹시 안 좋았기에 아이를 많이 낳을 형편도 안 됐죠. 엄마는 급성 백혈병으로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가셨어요. 전 엄마와 이별할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이미 내 곁에 엄마는 없었죠. 엄마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한 달은 울었던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엉엉 울며 다녔죠. 어린 마음에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했기 때문이에요. 하늘은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빨리 데려갔는지 엄마가 불쌍하고 제 인생 또한 굉장히 가엾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표현할 길이 대성통곡하는 것밖에는 없었죠. 아빠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해외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제게 하늘이 무너지는 제안을 하더군요. 미정아, 잘 들어. 아빠가 한 3년 정도만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큰 돈 벌어서 우리 미정이 다시 데리러 올 거야. 그때 동안만 동네 고아원에 잠깐만 있어줄래? 아빠가 전화도 자주 하고 편지랑 사진도 많이 보낼게. 정말 미안하다, 아가. 아빠, 엄마도 날 버리고 하늘나라로 가버렸는데 아빠까지 날 버린다고요? 안 돼요, 아빠. 제발 날 버리지 마세요. 제발요. 네? 전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결심을 굳힌 듯 단호했죠. 미정아, 아빠도 마음이 아프지만 한국에서 돈 버는 건 한계가 있구나. 해외로 나가서 조금만 고생하면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돌아오면 우리 멋진 양옥집도 사고 미정이 대학까지 보내줄게. 아주 예쁘고 비싼 원피스도 사주고 말이야. 조금만 참으렴. 그렇게 전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아빠가 사주신 곰인형과 함께 말이죠. 그 곰인형은 아직까지도 제 방에 있어요. 지금껏 거의 50년간 제 목숨처럼 지켜온 곰인형이죠. 아빠가 해외 건설 현장으로 떠나고 한 몇 달간은 편지도 자주 오고 전화도 가끔 왔어요. 그런데 고아원에 아주 큰 불행이 닥치고 말았어요. 50년 전에 고아원은 시설이 아주 열악했죠.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닌 거의 가건물 수준이었고 지대도 낮은 곳에 심지어 계열물 옆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자 계열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건물이 통째로 거의 떠내려가다시피 해버렸죠.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은 저를 포함해 밤에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꼴이었어요. 뭔가 축축한 기분에 눈을 반쯤 뜨고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있었는데 고아원 원장님의 고함소리와 천둥 번개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얘들아, 다들 얼른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 홍수 나서 건물이 다 떠내려가게 생겼어. 옆에 친구들 얼른 다 깨워. 늑장 부리면 우리 다 죽는다. 얼른 나와. 전 당장 뛰쳐나가려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듬더듬 아빠가 주신 곰돌이 인형을 찾았죠. 친구들이 재촉에 재촉을 더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생사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야, 김미정, 얼른 나와. 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야? 괴일물에 휩쓸려 죽고 싶어? 안 돼. 우리 아빠가 준 곰돌이 갖고 나갈 거야.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이라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우르르 쾅쾅하며 천둥번개가 번쩍일 때 인형을 찾을 수 있었고 거의 맹꼴찌로 그곳을 빠져나왔죠. 고아원 원장님의 리드하에 인명피해 없이 아이들이 다 대피하긴 했지만 온갖 집기며 모든 살림살이들이 눈앞에서 둥둥 다 떠내려가 버리더군요. 조금만 늦게 대피했다면 진짜 어린 저도 함께 휩쓸려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끔찍한 기억입니다. 그렇게 몇 달간 생활했던 고아원이 자연재해로 초토화되면서 우린 전국의 다른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요. 다른 곳에서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죠. 그렇게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빠와의 연락은 두절되었어요. 언젠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은 있었지만 솔직히 확신도 자신도 없었어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라 아빠가 날 찾을 확률도 제가 아빠를 찾을 수 있는 확률도 희박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전 완벽한 고아가 돼버렸어요. 너무 절망적이라 어린 나이에 우울증에 빠져버릴 정도였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한 3, 4년 지나니 아빠의 존재마저 희미하게 잊혀지더군요. 그렇게 새로운 고아원에서 학교도 다니며 잘 생활하고 있는데 한 명의 복병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창 사춘기였던 절 징글징글하게 쫓아다니던 남자아이였죠. 동갑인 그 남자아이는 입에 담기도 남사스럽게 저한테 사귀자고 하질 않나, 손을 잡으려 하질 않나, 그 아이의 손이 닿을 때마다 소름 끼치게 싫더군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양동철. 친구들이 그 아이를 항상 양동이라고 놀렸기 때문에 더 기억에 오래 남는지도 모르겠어요. 동철이는 결국 고아원에서 말썽을 부려서 다른 곳으로 강제 이동 조치되었죠.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고아원에 있던 물품들을 몰래 훔쳐 장에 가서 내다 팔았던 거죠. 아무튼 어려서부터 싹수가 우울한 친구였어요. 고아원에서 잘 지내다가 독립해야 하는 나이가 되어 고등학교 졸업 후 차비 정도만 가지고 무작정 상경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한 군인이 옆자리에 타더군요. 키가 외국인처럼 크던 그 군인은 제 옆에 앉자마자 냅다 울기 시작했어요. 전 너무 놀라 무서울 지경이었죠. 그 군인이 울면서 저한테 괴로움을 토로했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뿐인 가족인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러 가는 중인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전 이제 고아가 된 거예요. 세상에 핏줄 섞인 가족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 군인의 사정을 듣자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군요.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으면 초면인 나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했을까 싶으면서 특히 고아란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같은 고아였으니까요. 울지 마세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저도 고아예요. 20년간 고아원에서 살다가 차비만 갖고 서울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저도 세상이 무서워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저도 고아란 말에 남자가 울음을 좀 그치더군요. 죄송해요. 아가씨가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았네요. 남자가 참 못 볼 걸 다 보였어요. 게다가 난 군인인데 참. 슬퍼 죽겠는 마당에 남자고 여자고 군인이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한번 크게 울고 다 털어내세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다 잊혀질 거예요. 그때부터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우린 고속버스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 힘겹게 살아온 이야기 보따리들을 잔뜩 풀어놓았죠. 그리고는 서울에 내려서 그 남자 엄마의 장례를 치러주러 같이 갔어요. 어차피 서울에 지낼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와 모든 과정을 함께 했죠. 첫 만남에 우린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서울에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도 없었으니 그의 군대 주소만 받아서 펜팔이 시작되었죠. 우리 관계는 사귀는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결혼을 고려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전 서울의 한 박스 공장에 취직했고 공장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었으며 군인이었던 내 남자친구 이상구는 휴가를 최대한 자주 내어 절 만나러 왔죠.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겠지만 옛날엔 아가씨가 공장에서 일하면 유부남이건 총각이건 많이들 찝적댔어요. 저에게도 유부남 팀장이 다방 가서 커피 한잔 하자며 그렇게 들이댔었죠. 절 갖고 놀려는 수작이 뻔해 보였어요. 그날도 고된 노동 후 공장 기숙사로 들어가 쉬려는데 그 팀장이 기숙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이,
김미정이, 우리 다방 약속 어떻게 된 거야? 팀장님, 왜 저한테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유부남이 댁에 가서 아이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이 밖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 사모님이 알긴 하나요? 저 남자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또 이러면 진짜 공장장님한테 다 일러 바칠 거예요. 뭐? 이런 앙큼한 년? 이렇게 도도하게 나오니까 더 섹시한걸? 그 팀장놈은 제 손을 잡으려 했고, 그때 휴가 나온 줄도 몰랐던 남친이 어디선가 나타나 그 팀장한테 주먹을 갈기더군요. 너 뭐야? 이 군바리 새끼가 어디 민간인을 때려? 나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야, 이 새끼야. 신고할 거면 내가 널 신고해야지. 너 가정도 있다는 놈이 왜 남의 여자를 건드리려 해? 미정이 내 부인이야. 앞으로 내 아내한테 한 번만 더 찝쩍거리면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남친이 세게 나오자 팀장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더군요. 박력 있는 남친이 너무 멋져 보이는 순간이었죠. 미정아,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 나 제대하는 날 바로 혼인신고하자. 같이 살자고. 추진력 좋은 남친은 본인 말대로 제대하는 날 바로 혼인신고하러 가자고 했어요. 너무 간단하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죠. 서로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으니 계단 밑 창고 같은 곳에서 월세로 신혼여행을 시작했어요. 누우면 사람들이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저벅저벅 다 들리는 3평짜리 창고였어요. 하지만 신혼인데 뭔들 상관 있겠어요. 한 1년 정도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 다 좋았죠. 나한테 다시금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무진장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상이 되니 시궁창 같은 현실이 우리 콩깍지를 알아서 벗겨주더군요. 임신을 했지만 창고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어찌저찌 대출을 받아 원룸 반 전세로 거처를 옮겼죠.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때 당시 육아휴직이란 게 어딨겠어요. 아기 낳으면 바로 잘리는 거였죠.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와서 우유값은 매일 들어가는데 남편은 군 제대 후 한 달 이상 꾸준히 일해본 적이 없었어요. 전 우리 부부한테 친절하게 대해줬던 옆집 할머니한테 우리 아들 치어기를 맡겨놓고는 다시금 일하러 나가야 했어요.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젖은 도는데 억지로 말리느라 화장실 가서 짜내기도 하고 식혜도 많이 먹었네요. 이번엔 식당에서 일했기에 남은 반찬을 집에 싸갈 수 있었어요. 거의 상하기 직전의 야채들도 얻어갈 수 있었죠. 맨날 일자리 구한다며 애기도 안 보고 밖으로만 돌던 남편이었기에 미운 감정이 점점 쌓여갔지만 어쩌겠어요. 내 남편이고 내 애의 아빠이니 내가 먹여 살릴 수밖에요. 그렇게 서로 미운 정만 들고 있을 때 남편이 번듯한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미정아, 나 정화조 푸는 일 하게 됐어. 이게 거의 공무원 비슷한 직장이라 안정적일 것 같아. 이제 미정이 네가 애기 봐.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게. 너무 잘됐다 자기야. 일단 우리 치혁이는 옆집 할머니가 봐주고 계시니까 나도 같이 돈 벌어야지. 힘들겠지만 수고해줘 자기야. 우리 치혁이 잘 키우려면 빨리 돈 모아야 하니깐. 남편은 늘 한두 달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곤 했기에 이번에도 좀 불안했지만 웬일인지 이번엔 5개월 이상 잘 다니더군요. 월급도 따박따박 갖다 주고 말이죠. 정화조 푸는 일이 고된 노동이라 걱정했는데 내심 다행이었죠. 하지만 남편을 향한 안심은 금물이었어요. 남편은 취업을 하자마자 갑자기 사치스러워지더군요. 치혁엄마, 이 능력 있는 서방님이 뭐 사왔나 한번 봐봐.
자, 세상 금은보화를 다 사왔다고. 당신 살면서 이런 거 구경이나 해봤어? 남편이 사온 선물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아주 값비싸 보이는 진주 목걸이와 진주 반지, 두꺼운 금목걸이도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자기 월급 얼마 받는다고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어떡해? 야, 서방님이 선물 사왔으면 기분 좋게 받는 맛도 있어야지. 에이씨, 기분 잡치네.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남편은 대체 정어져 푸는 대가로 월급을 얼마나 받는 건지 이번엔 아주 비싼 고깃집으로 향하더군요. 자, 맨날 초식동물인 소랑 토깽이가 친구하자고 할 정도로 풀떼기만 먹고 살았는데 오늘은 배떼기에 기름칠 좀 하러 가자고. 내가 한우 만난 곳 알아놨으니까 애기 데리고 나만 따라와. 우리 치혁이도 고기 맛을 좀 알아야 할 거 아냐? 이 역시 태어나서 처음 비싼 한우집으로 가서 우적우적 먹었어요. 남편이 하도 큰소리쳐서 이 정도 돈은 충분한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큰 오산이었어요. 저희 부부와 치혁이가 만나게 한우를 뜯고 있을 때 저 뒤로 검은 그림자가 우리를 에워싸더군요. 경찰이었어요. 이상구, 절도범으로 체포한다. 바로 도망친 남편의 모습까지 확인하고는 전 놀라서 자빠질 뻔했죠. 절도범이요? 거기 서, 이상구! 남편은 100m도 도망가지 못하고 당연히 잡혔어요. 전 겁에 질려 아이만 안고 있는데 경찰이 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더군요. 가서 있는 그대로 다 말했어요. 갑자기 가져온 보석들이라든지 돈 얘기 등등. 낯선 환경에 우리 치혁이는 제 등에 엎여 자지러지게 울더군요. 저도 무서워서 마구 눈물이 났어요. 울면서 옆에서 조사받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죠. 이 미친 인간아. 정화조 푸는 직장에 잘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진작에 때려치고 남의 돈이랑 보석 훔치러 다녔냐? 우리 애기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 내 팔자야. 에이, 맨날 돈돈거리니까 너 만족시켜주려 내가 이 짓거리까지 한 거 아냐? 망할 놈이 엎였네. 뻔뻔한 남편은 오히려 제 탓을 했어요. 도둑질은 지가 해놓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은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됐고 졸지에 전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게 첫 번째 전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이미 전과 3범의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더군요. 범죄자와 결혼을 하고 그의 아기까지 낳아 기르고 있다니 내 인생이 뭔가 단단히 꼬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완전히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었어요. 깜빵에 갇혀있는 남편을 대신해 저 혼자 돈도 벌고 아이도 길러야 했죠. 이번엔 박스공장 대신 돈을 좀 더 준다는 식당에 취직하게 됐어요. 대신 워낙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라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못하고 일하며 아이를 돌보다가 아주 가끔 짬을 내어 교도소 면회를 가면 남편은 아주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죠. 그때쯤엔 이미 남편은 본인의 민낯이 다 드러났다고 여겼는지 오히려 저한테 지랄지랄을 하더군요. 전과 사실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다는 것도 전혀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어요. 아니 이 여편네가 사방님이 옥에 갇혔으면 옥바라지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냐. 영치금 하나도 안 나오면 난 맨날 여기서 주는 콩밥만 먹고 살라는 거냐? 그럼 뭐 여기서 근사한 안주에 술이라도 자시겠다는 얘기예요? 도둑질해서 깜빵에 갇힌 주제에 여기서 삼시세끼 밥 주면 그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그리고 나 지금 치혁이 업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오랜만에 아들 봤으면 아기 안부라도 좀 물어야지.
순전히 자기 생각만 하고 진짜 이기적이라니깐. 뭐라고? 여기까지 와서 서방 욕이나 짓거리고. 너 깜빵에서 나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부인 교육 단단히 시킬 거라고. 남편은 본인이 했던 말을 정확히 지키더군요. 형을 다 살고 나오자 그나마 숨기고 있던 야수의 발톱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조금만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집안의 집기를 다 던져 부셔버렸고 때론 저한테 손찌검까지 날리더라고요. 진짜 비참하기 짝이 없었어요. 급기야 남편은 도박에까지 손을 댔어요. 진짜 미친놈이 지랄하는 꼴이었죠. 도박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 제가 식당에서 힘들게 번 돈을 좀 모을라 치면 다 뺏어가 버리더군요. 야, 돈 내놔. 손순이 주면 오늘 밤에 내가 딱 3배로 튕겨서 갖다 줄게. 뭐? 이 미친 인간아. 자기가 아기 아빠면 부모다운 올바른 행동을 좀 해봐. 애가 다 듣고 보는데 진짜 쪽팔리지도 않아? 이젠 당당하게 조박자금 달라고 요구해? 내가 돈이 어딨어. 당장 우리 치혁이 학교 보내야 하는데 티셔츠 쪼가리 하나 사입힐 돈도 없어서 길거리에다 주워서 입힌다고. 너 진짜 돈 안 내놓을 거야? 좋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치혁이 내가 데려가지. 뭐? 이 인간이 진짜 돌았나? 내 새끼를 어딜 데려간다는 거야? 여보, 치혁 아빠. 남편은 정말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진짜 유치하게 짝이 없게 아이를 볼모로 와이프인 저한테 도박 자금을 뜯어내려 하다니. 남편은 단순하게 한 행동이었을지 몰라도 저에게 우리 치혁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핏줄이었어요. 저의 생명줄과도 같은 아이였죠. 어딘지 모를 장소로부터 아이와 함께 있을 남편이 전화를 하자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경찰한테 전화했어. 그러니 얼른 치혁이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나 치혁이 없으면 죽는 거 몰라? 당신이 달라는 돈 다 줄 테니 도박을 하든지 계집질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난 이미 당신 포기했으니. 경찰을 무서워하는 남편이라 바로 아이와 함께 기어 들어오더군요. 전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서 집에 있는 현금을 냅다 남편에게 던져버렸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사이코처럼 희죽희죽 웃고 휘파람까지 불며 집을 나갔어요. 고마워 마누라. 약속한 대로 내가 딱 3배 불려가지고 올게. 남편의 그런 비행이 끔찍해도 싫었던 건 바로 우리 치혁이가 아빠의 단점만 보고 잘하면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면 돈 주면서 난 왜 돈 안 주는 거야? 나 애들하고 오락실 가기로 했단 말이야. 에이씨, 그럼 나도 선풍기 때려 부술 거야. 이치혁, 너 미쳤어?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지 아빠 또라이 짓 하는 건 그대로 배워가지고. 너 진짜 엄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래? 너까지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사니? 초등학생인 아들 앞에서 눈물이 나더군요. 너무 서러웠어요. 생때 같은 내 자식 귀하고 또 귀하게 키웠는데 아빠의 유전자를 선천적으로 닮은 탓인지 아님 후천적으로 아빠 행동을 보고 배워서 그런 건지 그야말로 비행 청소년이 돼가고 있었죠. 마음 같아선 식당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치혁이 뒤만 졸졸 쫓아다니며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장 입에 풀칠할 돈도 없었으니 제가 나서서 돈 벌러 다녀야 했어요. 투잡, 쓰리잡 뛰면서 말이죠.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시간이 부족할수록 아이는 더욱 엇나갔어요. 돈이 없어 메이커 달린 옷 한 번 사준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치혁이는 아주 비싼 파카며 새 운동화를 신고 다니더군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나이키 운동화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엄마가 시장에서 사준 운동화는 어쩌고? 엄마, 장난해?
나보고 시장표 짝퉁 신발이나 신고 다니라는 거야? 가오 떨어지기 싫이. 그럼 이 옷은 다 어디서 났는지 어서 말해. 혹시 훔친 거 아니야? 엄마,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아빠처럼 도둑질해서 깜빵 갈 사람으로 보여? 훔친 거 아니고 친구가 나한테 바친 거라고. 내가 이 구역 일진이니 말이야. 뭐? 일진?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안 되겠다. 엄마가 당장 학교 가봐야겠어. 대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거야? 친구들한테 깡패짓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이, 간섭 좀 하지 마. 엄마가 대체 날 위해 해준 게 뭐야? 맨날 돈 벌러만 다니고 끼니 챙겨줄 생각도 안 하잖아. 다른 엄마들은 애들이 말 안 해도 나이키 운동화 잘만 사주던데 엄만 대체 뭐 하는 거냐고. 아, 이놈의 주구석 지겨워. 아들놈은 남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배웠는지 웬 아저씨가 하는 말투처럼 저한테 비난을 쏟아내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죠. 내가 누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돈 벌러 다니는데 이 세상 어디에도 내 희생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들이 곧 집에 돌아오겠지 하고 집에서 씩씩대고 있었지만 아들놈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아들 친구놈들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치역이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에겐 세상 전부인 아들이 없어지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죠. 그리고 한 3일쯤 지나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치역군 찾았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바닷가예요. 바닷가요? 주소 주시면 당장 갈게요. 경찰에 신고하고 3일 동안 살아있는 송정이 따로 없었어요.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 않더군요. 물 한 잔도 못 마신 채 치어기를 찾아왔죠. 엄마, 왜 이제야 찾아왔어요? 나 돈 벌려고 일당 후하게 쳐준다는 전단지 보고 따라갔다가 배 타고 작살나게 고생만 했어요. 돈도 한 푼도 못 받고요. 그놈의 돈 벌려다가 사람 잡을 뻔했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엄만 너 없으면 죽어 이놈아. 다신 엄마 곁을 떠나지 말어. 너무도 철없는 치역이었지만 그런 험한 일을 겪고 나자 조금은 철이 들었는지 다시는 가출이니 뭐니 입에도 올리지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과도 상담을 해봤는데 공부하는 담을 쌓았지만 적어도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날라리 짓 하던 건 멈췄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동안 이놈이 비행 청소년이 되어 벌인 사건 사고 때문에 부모인 제가 무릎 꿇고 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적어도 그 후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여전히 황당한 건 남편은 그동안 열심히 밖으로만 도느라 집안 돌아가는 꼴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단 사실이에요. 가끔은 제가 남편이 있다는 사실도 까먹고 있을 만큼 우린 남남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번에도 경찰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상구 씨 아내 되십니까? 모텔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남편 이상구 씨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여성분도 함께 사망했어요.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남편과 아들 탓에 내 집처럼 드나들던 경찰서였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미워도 가족이라고 내가 밥 차려주고 돈 주던 남편이 죽었다니 너무 큰 충격이었죠. 아들 치어기도 이제 많이 컸으니 사정을 잘 설명하고는 모든 과정을 함께 했어요. 멘붕에 빠진 모자인 저와 아들은 경찰서와 병원을 드나들며 남편의 사망을 확인하였고 장례까지 빠르게 치렀어요. 며칠간 심장이 쿵쾅쿵쾅 계속 뛰고 잠 한숨 못 잘 정도로 정신이 없더군요. 하지만 웬일인지 눈물은 안 났어요. 온갖 나쁜 짓을 벌이다가
급기야 바람까지 피우며 내연녀와 함께 모텔에서 나란히 사망한 남편이기에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죠. 장례식을 치르고 온 후 한 3일간 일도 안 나가고 집에서 내리잤어요. 어쩐 일인지 아주 꿀잠을 잤어요. 이제 남편에게 돈 뺏길 일도 끝났고 남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것도 끝이다라고 생각하니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나 봐요. 단 5일 이상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난생 처음 약 5일간의 긴 휴식을 취한 뒤 다시금 생존을 위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맨날 돈 뺏어가던 남편이 죽고 나니 그제서야 돈이 좀 모이더군요.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며 나도 이제 내 식당을 한번 차려보고 싶다는 욕심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 20대가 되어 대학도 못 가고 용돈 받으며 백수로 뒹굴던 아들놈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결혼? 치어가, 너 여자친구가 있었니? 갑자기 웬 결혼? 직장도 아직 없는데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리겠다는 거야? 엄마, 이치혁이를 아직도 몰라? 내가 누구야? 나는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고. 취직해서 어설프게 한 달에 한 200만 원 버느니 화끈하게 돈 버는 법을 알았지 뭐야. 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또 어디 가서 사기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나보다 10살 많은 애 딸린 이혼녀인데 클럽에서 돈을 엄청 펑펑 쓰더라고. 알고 보니 아버지가 조폭 출신에 그 지역에서 엄청 돈 많은 걸로 유명한 사업가야. 엄마, 지역 유지란 말 들어봤지? 내 장인 될 사람이 지역 유지다 이런 말씀이지. 뭐? 치어가 아무리 백수여도 총각인 네가 애 딸린 이혼녀하고 결혼하고 싶니? 그 아이를 진짜 네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워줄 자신 있냐고.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돈만 보고 결정하면 어쩌자는 거야. 너 장사라도 하고 싶으면 엄마가 미천 대줄 테니 그런 결혼은 할 생각 마. 그 여자한테도 몹쓸 짓이야. 엄마, 내가 살아보니 돈이 최고더라고. 장이도 날 흡족해 했어. 근데 나도 결혼하려면 그래도 좀 돈이 필요하니 엄마 모은 돈 얼마 있어? 그거 나 다 줘. 나중에 장가 가면 장인 돈으로 다 갚아줄 테니. 전 끝까지 아들을 만류했지만 결혼한다던 그 여자까지 데리고 와서 설득을 해대는 통에 넘어가고 말았죠. 상견례까지 별 탈 없이 지나가고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며느리는 결혼 전엔 시모인 내게 나름 살랑거리며 예의를 갖추는 듯 했으나 한 3개월 지나니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예의는커녕 진짜 싸가지가 바가지인 여자였어요. 전 남편과 왜 아기 낳고 이혼했는지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저보고 아기를 또 낳으라고요? 아기 낳으면 몸매 망가지는 거 잘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기는 전 남편 아기 하나로 만족해요. 치혁이와도 이 아이만 잘 키우며 살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 잔소리 마세요. 저 빡치면 진짜 또 이 결혼 파토낼 수도 있어요. 저 MZ세대라고요. 뭐? 얘 새아가 MZ 겁먹은 난 모르겠고 그래도 우리 아들과 재혼해서 또다시 가정을 꾸렸으면 아이 하나는 낳아야 하지 않겠니? 도통 요즘 세댁들이 아이 안 낳겠다고 하니 신생아 수도 줄고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다 망하게 생겼구나. 그리고 네가 자꾸 MG 거려서 제사 거먹고 다 나 혼자 지내고 시애미로서 스트레스 안 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번 명절에도 안 찾아오겠다는 거냐? 이 시애미랑 인연을 끊겠다는 거냐 뭐냐? 진짜 오랜만에 전화 연결이 된 며느리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과 함께 이번 명절에 찾아오라고 당부하자
옆에 있던 아들놈이 전화기 너머로 제게 소리치더군요. 아우, 엄마, 또 잔소리예요. 시엄마로서 며느리한테 갑질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이번 명절에 처갓집에만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솔직히 돈 없는 부모를 누가 찾아봐요. 엄마가 우리 부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해준 것도 없는 부모를 요즘 누가 찾아가나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모르시네. 끊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지고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내 곧 저도 주저앉고 말았죠. 도저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아들놈을 위해 희생한 세월이 너무 부질없이 느껴졌죠. 말썽만 부리다 저 세상 가버린 남편에게 기댈 수가 없으니 오직 우리 아들만 내 가족으로 여기며 평생 희생하며 살았는데 돈 없는 부모라며 멸시당하는 꼴이라니. 내가 돈이 없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토록 알뜰하게 살며 다 내 새끼 위해서만 돈 쓰고 내 새끼 결혼하는데 기죽지 말라고 있는 돈 박박 긁어 장가 보내놨더니 애미한테 하는 꼴이라니. 처참하고 또 처참했어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했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들이며 며느리며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더군요. 어차피 돈 없는 부모라며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집에 오기도 싫어하는데 나도 연락을 안 했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아들놈과 인연을 아예 끊어버리자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나고 스팸 전화만 가끔 오던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또 광고 전화인가 싶어 받지 말까? 한 1, 2초 고민하다가 그마저도 반가워 받았죠. 사람의 음성이 너무나도 그리웠거든요. 전화 저편에서는 웬 가래 끓는 목소리의 할아버지 음성이 들렸어요. 미정이니? 김미정 씨 핸드폰 맞나요? 나 애비다. 김철순. 네 아빠야. 순간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목소리에서 한 50년 전의 아빠 음성이 떠오르더군요. 진짜 우리 아빠가 맞는 듯 했죠. 아빠, 진짜 아빠예요? 50년 전에 고아원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빠 목소리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내 아버지 맞아요? 그래, 맞아. 고아원에 널 맡기면서 본 게 마지막 우리 딸 모습이었지. 용케 기억하는구나. 양동철이라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너와 같은 고아원 출신이더구나. 그 사람 건너 지인을 통해 네 연락처를 어렵게 구할 수 있었어. 어서 만나자꾸나 우리 딸내미. 보이스피싱이든 아니든 만나자고 하는 장소로 냅다 향했어요. 이제는 80대 중반이 되어 머리는 하얗게 새버리고 주름이 쭈글쭈글한 노인이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외모가 변했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진짜 내 아버지였으니까요. 우리 모녀는 약속 장소인 식당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목 놓아 꺼이꺼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 차리고는 서로의 근황에 대해 쉼없이 털어놓았죠. 양동철이라는 이름도 참 희미한 그 양반은 제가 고아원에 있을 당시 저한테 참으로 추근덕대던 사람이었어요. 미성년자임에도 고아원 물건을 팔아 넘기다가 다른 고아원으로 강제로 쫓겨나고 말았죠. 아빠가 건설 노동자로 외국 가서 돈을 꽤 모아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널 맡긴 고아원이 홍수에 통째로 떠내려가 버렸더구나. 그 후로 정신없이 사방팔방으로 우리 미정이를 찾으러 다녔지만 워낙 옛날이라 데이터가 남아있질 않았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마찬가지였지. 그 후로도 경찰에까지 의뢰해서 널 찾았지만 다 실패했어.
그렇게 난 지금껏 홀로 살면서 거의 도 닦는 심정으로 사업에 매진했어. 건설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살려 건설업을 했는데 중소기업치고 꽤 잘 나가서 돈도 많이 모아놨단다. 죽을 날이 다 되어 사회에 몽땅 기부할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딸을 만나게 되었구나. 모질게 즐긴 목숨 지금까지 유지하길 참 잘했다. 그 양동철이라는 작자는 내 회사 임원이었는데 사업수완도 있고 일머리도 뛰어난 직원이었지만 방법이 잘못된 사람이었어. 글쎄, 회사 돈을 몇 억을 빼돌리다가 딱 걸리고 말았지. 경찰에서 조사받는 양동철 양력을 보다가 너와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는 혹시 김미정이 아냐고 물어봤는데 아주 또렷이 기억하고 있더구나. 그때부터 양동철이 내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보다 널 알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했어. 다행히 몇 달이 건너서 네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지. 남편은 예전에 사고로 죽고 아들 결혼시키고 잘 살고 있다면서 말이야. 그동안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다 이 아빠 탓이다. 아빠가 죄인이야. 널 고아원에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돈이 전부가 아닌데 핏줄은 무조건 끼고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아가.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 지금이라도 절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정정하게 계셔주신 것도 하늘에 감사하네요. 이제 우리 떨어지지 말고 같이 지내요 아빠. 연세도 있으시니 혹시 병원 갈 일 있으면 제가 다 모시고 다닐게요. 80대인 아빠가 60대인 저에게 아가라고 부르자 진짜 옛날 어릴 적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리곤 홀린 듯이 아빠에게 지금껏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받은 푸대접까지 말이죠. 유치하지만 저도 누군가에게 내가 당한 서름을 하소연하고 싶었나 봐요. 아휴, 우리 딸이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그래, 아빠도 살아보니 돈 없으면 사람 대접받기 힘들더구나. 반대로 큰 돈을 벌고 나니 세상 사람들이 날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 나 김철수는 그대로인데 말이야. 지금까지 번 돈 다 너 가져라.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돈 쟁여놔야 뭐하겠니. 저승 갈 때 갖고 가지도 못할 돈 한 살이라도 젊은 네가 다 쓰고 죽어. 이제 아빠가 주는 돈으로 널 위한 인생을 살아.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으면서 말이야. 다음 날이 밝자마자 아빠는 전문가까지 붙여서 작정하신 듯 재산을 제 명의로 다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현금이며 부동산까지 말이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에 얼떨떨해서 볼과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수십 번. 다행히 꿈은 아니더군요. 아빠는 양동철의 횡령을 계기로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셨어요. 이젠 꿈에 그리던 딸까지 만났으니 더 이상 아무런 미련이 없으며 그저 편하게 쉬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천군만마처럼 든든한 아빠를 만난 저는 카톡 프로필에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딱 3글자의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아빠가 제게 증여해 주신 종로에 위치한 빌딩이었고 메시지엔 내 빌딩 이렇게 3글자를 적었죠. 그러자 딱 2시간 만에 아들이 찾아오더군요. 집으로 말이죠. 엄마, 카톡에 올려진 빌딩 사진 뭐야? 상태 메시지에 내 빌딩이라니. 그게 어떻게 엄마 빌딩이야? 엄마 미쳤어? 아님 뭐 로또라도 한 100번쯤 맞은 거야? 아무리 오래도 절대 안 오더니 카톡 프로필 보고 단번에 집에 온 거야? 엄마가 허튼 말하는 거 봤니? 그거 진짜 내 빌딩이야. 50년 만에 만난 아버지. 그러니까
네 외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증여해 주셨어. 등기부 등본이라도 보여주랴? 뭐라고요? 진짜야? 와, 엄마 완전히 재벌됐네. 엄마, 지금까지 내가 와이프랑 엄마한테 뭐라 한 거 다 잊으세요. 그리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장인 재산 빼돌려서 쓰다가 딱 걸렸어요. 우리 장인 조폭 출신인 거 알죠, 엄마? 나 이혼당하는 건 기본이고 장인한테 걸리면 완전히 뼈도 못 추리게 생겼다고요. 나 한 3억만 주면 안 될까요? 엄마, 나 이 돈 없으면 죽어요. 나 좀 살려줘요, 제발. 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들에게 차갑게 얘기했어요. 그럼 장인한테 걸려서 뼈도 못 추리고 죽어. 네가 엄마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좋아라 하던 돈 많은 장인이잖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집 사위로 뼈를 묻으라고. 당장 집 나가. 나 이제 우리 아버지 모시면서 아버지의 대골 같은 집에서 함께 살 거야. 내 핏줄, 진짜 내 가족은 우리 아빠뿐이야. 더 이상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살기 싫어. 남은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우리 인연 끊고 살자. 잘 살아라, 이치혁. 엄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도 엄마 아들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발요. 네? 전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아들을 그대로 내쫓아버렸어요. 현재로선 모르겠어요. 언젠가 아들을 용서해 줄지, 아님 눈 감는 그날까지 남남으로 살지는요. 하여튼 지금은 아들 그림자도 보기 싫으네요. 지금껏 아들한테 당한 게 하도 많아서 이젠 제 마음을 좀 쉬게 해주고 싶어요. 이만큼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으면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시각에도 가족을 위해 헌신만 하는 여러분, 헌신만 하다간 진짜 저처럼 헌신짝 되기 쉽습니다. 제발 자신도 좀 돌보면서 살아가세요. 이상 수십 년 동안 지지리도 고생하며 살아온 아지매의 푸념 섞인 조언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큰 행운을 주신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저기 효도 관광도 하고 즐기며 살려고요. 진정으로 날 위해 살아줄 사람은 역시 부모밖에 없나 봅니다. 예전엔 뭐 좋은 인생이라고 오래 사나 싶었는데 이젠 100살까지 살고 싶은 욕심이 마구마구 샘솟네요. 사연살롱 구독자 여러분,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고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32살에 만나 1년 반 동안 안정적으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꼴이 나게 됐는데요. 제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2, 3년 연애하고 결혼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 더 만나보고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남들보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한 연애인데다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6년간 꽤나 징글징글한 장기 연애를 했거든요. 20대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내고 결혼식을 앞둔 시점에 오로지 상대방의 변심에 의해 준비하던 결혼이 엎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말고 다른 여자들과도 더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게 변심의 이유였어요. 그렇게 파혼과 동시에 이별을 겪고 몇 년 동안은 혼자서 지내는 법을 배우며 쓰린 마음을 회복해야 했어요. 워낙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 혼자서 시간 보내는 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유독 그 기간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번 마음고생을 진탕하고 홀로 서기를 겪어보니 그 다음부터는 연애 생각이 잘 안 났어요. 이제야 혼자인 게 괜찮아졌는데
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깊게 관계를 맺는다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30대가 되고 점점 사람을 만날 기회는 줄어들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하니 그제서야 부모님께서도 초조한 마음이 드셨는지 제게 선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나가기 싫은 마음이 훨씬 컸지만 부모님을 걱정시켜드리는 것보단 거절을 하더라도 일단 나가서 사람은 보고 거절을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주선해준 선자리를 서너 번쯤 나갔는데 뻔한 결말이지만 제 마음에 들만한 사람은 안 나왔어요. 애초에 결혼하겠다는 마음으로 나간 것도 아니었지만 그쯤 되니 저도 지치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5번째 만났던 사람이 저랑 이야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이성적 설렘은 없었지만 관심 분야와 대화 코드가 잘 맞아서 선자리 이후에도 가끔 연락하고 지낼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미 씨, 전화 괜찮아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전에 말했던 배드민턴 동호회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괜찮은 동생이 있어서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해서. 에이, 됐어요. 말했잖아요. 이제 소개도 지겹다고. 근데 진짜로 괜찮은데? 얘 나랑 엄청 친한 동생이라서 당연히 선민 씨랑 대화 코드는 맞을 거고. 속눈샘 치고 한번 만나봐요. 불편하면 나 친한 동생 소개받는다 생각하고 셋이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던지. 그럼 셋이 봐요. 겸사겸사 오랜만에 보면 좋죠. 자꾸 권하길래 둘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셋이서 보기로 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저랑 동갑이었고 그분 말대로 대화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키도 크고 훤칠한 데다 이 사람도 장기 연애 후 결별 아픔으로 인해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하고 있다기에 동질감을 느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저에게 호감을 느꼈고 자연히 연애까지 이어지게 됐죠. 전에 했던 연애들과는 다르게 남편과의 연애는 약간 불같았어요. 나쁜 의미로 불같았다는 건 아니고 좋은 의미로요. 둘 다 연애를 안 한 지 좀 된 상태라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낯설고 좋아서 처음 몇 달간 불이 붙은 듯 연애를 한 것 같아요. 경험상 이렇게 처음에 불같은 연애를 하면 나중에 확 식는 부작용이 오기 마련인데 남편과는 서로를 향한 설렘이 가라앉은 후에도 은은하게 온기를 유지하듯 따뜻한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 표현에 솔직한 사람이라 저를 불안에 떨게 하고 싶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집안도 꽤나 안정적으로 사는 집이었고 다니고 있는 회사도 이름 있는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기엔 조건적으로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죠. 결혼하기 전엔 그 사람 집에 가서 부모님을 봐야 한다고 연애 기간에 예비 시부모님 댁에 가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시간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시댁살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두 분 다 유한 성격이셨고 예쁜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면서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나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애정이 참 많은 분들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더욱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애착 있는 모습이 제가 꿈꾸던 가정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도 솔직히 제가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남자와 결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결혼을 하고 나면 안 싸우던 커플도
생활 패턴이나 습관 등의 이유로 자주 싸운다곤 하지만 결혼 과정에서도 크게 부딪히는 일 한 번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서로 잘 조율해 나가면 될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딱 하나 관가했던 점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결혼 전 모든 걸 깐깐하게 체크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과 쌍둥이 누나인 신우이였어요. 제가 87년생인데 1월생이라 빠른 년생으로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86년생들하고 친구로 자랐거든요. 요즘에는 만 나이로 한다고 하고 빠른 년생도 없어졌다고 하던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 때만 해도 빠른 년생은 거의 예외 없이 학교를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별로 없었죠. 남편은 85년생이었지만 빠른이라고 하니 당연히 공감내긴 커플로 친구처럼 연애했고 남편과 쌍둥이인 신우 역시 같은 나이였기에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신우이라는 자체가 편한 존재는 아니긴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신우이보다는 약간의 친근함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연애하는 기간 동안은 그럴 기회가 없어서 신우이를 따로 만나본 적이 없었고 남편에게 물어봐도 이렇다 할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없어서 항상 신우이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에는 예비 시부모님도 시부모님이지만 드디어 동갑내기 신우이를 본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좀 들뜨고 긴장되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쌍둥이 누나 있는 거야? 글쎄, 오늘 안 올 것 같은데. 정말? 왜, 약속 있대? 그건 아닌데 결혼 전까진 부담스럽다나 뭐라나. 말했잖아. 좀 까탈스러운 인간이라고. 누나는 신경 쓰지 마. 부모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동갑이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잖아. 그건 별로 기대 안 하는 게 좋을걸. 나랑도 잘 못 지내는데 당신하고 잘 지내겠어? 남매 사이야 웬만하면 크면서 사이가 서먹해지고 대면대면한 게 보통이니 남편의 말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다만 결혼 전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도 하물며 상견례 자리에도 오지 않는 신우이를 보면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죠. 혹시 누나가 나 마음에 안 든대? 뭐?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아, 너무 이상하다시피 내가 있는 자리는 안 오시니까 결혼 전에 한 번은 볼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상견례에 안 오셨으니까 이제 볼 일이 없잖아. 어차피 결혼하면 보기 싫어도 보게 되는데 뭘 그렇게 기다려. 내가 말했잖아. 누나 성격 별로라니까. 일찍 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 혹시나 날 안 좋게 생각하는 걸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그럴 일 없다니까. 내가 좋다는데 어쩔 거야. 남편이 안심시켜주긴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약간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 되어서야 그 쎄함의 이유를 알게 되었죠. 어머, 오늘에서야 보네. 내가 윤중이 누나예요. 아, 안녕하세요. 너무 뵙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반갑기는 뭘, 안 봐서 좋았죠. 신우인데 일찍 봐서 좋을 게 있어요? 네? 아,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미리 인사드리고 얼굴도 익히고 하면 좋죠. 이렇게 보면 됐지 뭘. 근데 다 좋은데 약간 드레스가 좀 안 어울린다. 이런 거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드레스 투어 때 누구랑 갔어요? 윤중 씨랑 친한 친구랑 갔어요. 어머, 정말?
친한 친구가 좀 너무했다. 좀 소심한 편인가? 소심해도 이런 건 좀 얘기를 해줘야 진정한 친구지. 아, 아니면 그 친구 아직 미혼이에요? 네? 네. 아, 친한 친구가 먼저 시집간다고 질투했나 보네. 여자들 우정이 그렇더라고. 나랑 비슷한 처지인 줄 알았는데, 먼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결혼하면 멀어지는 친구들 많다잖아. 그 친구 조심해요. 좋은 친구예요. 친구 눈에는 예뻐 보였겠죠. 저도 마음에 들어서 고른 거고요. 아닌데. 이거 입으니까 어깨가 너무 넓어 보여. 체격 든든하니 우리 윤중이 잘 지켜줄 것 같아서 좋아 보이긴 하네요. 초면부터 무례한 농담을 일삼는 신우이를 보니 저도 모르게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좋은 날 웃고만 있어야 할 신부가 표정이 굳으니 사진을 찍어주시던 작가님은 물론이고 웨딩홀 직원분들도 제 눈치를 살피시더라고요. 제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니 신우이도 주변 분위기를 느꼈는지 얼굴 봤으니 됐다며 황급히 자리를 뜨는데 신우이가 떠난 자리로 친한 친구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야기가 들렸을 만큼 가까운 거리라 순간 헉하더군요. 친구는 한껏 기분 상한 얼굴로 저한테 달려왔어요. 저 사람 뭐야? 설마 네가 말했던 그 동갑내기 신우이야? 맞아. 혹시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 너무 황당해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는데 네 결혼식이니까 100번 참았다. 드레스 진짜 예쁘기만 한데 왜 10이야? 좋은 날 축하만 해줘도 모자랄 판에 별걸 가지고 트집이야. 그리고 뭐? 그 친구 조심하라고? 질투? 내가 진짜 살다 별소리를 다 듣네. 기가 막혀서. 진정해. 나도 오늘 처음 봤는데 저런 소리에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 내가 저런 말 듣는다고 진짜 널 오해할 것도 아니고. 그래. 여기서 더 화내봐야 너 기분만 안 좋으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기분 좋게 보내자. 내 눈엔 오늘 네가 제일 이쁘니까 이상한 말 들은 건 신경 쓰지 마. 결혼 축하해. 에이, 걱정 마. 그런 말은 신경 안 써. 와줘서 고마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살짝 충격을 받긴 받았는지 묘하게 어깨가 신경 쓰였어요.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이날만큼은 제일 예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성심성의껏 골랐던 드레스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니 어쩔 수 없이 신경이 거슬렸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보는 친구들마다 활짝 웃으며 예쁘다고 호들갑을 떨어주니 신부 입장 전에는 간신히 잊혀졌어요. 그래도 결혼식을 다 치르고 나서 그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당시에 받았던 불쾌한 기분은 쉽사리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고맙게도 친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친구 입장에서도 면전에 대고 그런 이간질을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지 충분히 상상이 돼요. 그날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 준 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인사차 시댁에 가기로 한 날이 다가오니 다시 그날이 떠올랐어요. 이번엔 별로 트집 잡히기 싫어서 선물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최대한 알찬 구성으로 준비했는데 그래도 불안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워낙 결혼식 뒷정리부터 신혼여행까지 정신없고 바쁜 일정이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한 상태였어요. 이야기를 해볼까 말까 했다가 괜히 인사드리러 가는 길에 남편 화를 돋우어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일단 한 번은 신우이가 실수한 거겠거니 하고 넘어가 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가져간 선물은 마음에 들어하는 분위기였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한참 신혼여행에서 재미있었던 일이나 구경했던 일 등을 이야기하다가
슬슬 소재가 고갈될 때쯤 갑자기 어머님께서 저와 신우이를 가리키며 물어보셨어요. 아참, 둘도 동갑이잖아. 호칭 정리는 했니? 나이가 같은 만큼 이런 건 초장에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단다. 아,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못 나눴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는 게 좋으세요? 에이, 엄마, 동갑은 무슨. 나보다 한 살 어리더만. 86년생이라면서요. 나는 85년생이라서. 그렇긴 한데 와이프가 1월생이라서 빠르냐. 나랑도 동갑으로 지내니까 누나랑도 동갑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남편이 나서서 깔끔하게 설명해줘서 내심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난 싫은데? 태어난 해가 다른데 어떻게 동갑이야. 우리나라 그 빠른 년생 문화 좀 고쳐야 돼. 아래 위가 확실한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쌍둥이여도 넌 나한테 누나라고 꼬박꼬박 불러야 하는 거고. 아니, 그거랑 이거랑 같아? 이미 나랑 동갑으로 정리했는데 뭐하러 그래. 이 사람 친구들도 다 우리처럼 85년생이야. 아, 됐고, 나는 싫다고. 형님이라고 불러요. 어차피 동갑이라고 야, 너 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니고 피차 불편하잖아. 동갑이어도 원래 손이 시누이면 형님이라고 부른다던데. 내가 얘랑 한날 한시에 태어나긴 했어도 어머니 이 집에선 장녀니까 높여 부르는 게 맞지. 괜찮죠?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남편과 시누이 생일이 11월생이라 생일이 2달 차이도 안 나는데 굳이 호칭을 높여 부르라는 걸 보니 어지간히 어른 대접 받고 싶나 보다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좀 짜증나긴 해도 쓸데없이 이런 걸로 기싸움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동갑이니까 친구처럼 지내면 좋겠다 싶던 마음은 이미 결혼식 날 사라진 상태라 괜찮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노발대발 화를 내더군요. 누나는 진짜 사람이 왜 그래? 그냥 동갑이니까 좀 잘 지내면 되지. 꼭 그렇게 높여 불러야 돼? 사람 불편하게. 네가 뭘 몰라서 그런가 본데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해도 호칭 정리 한번 제대로 하고 적응하면 금방 입에 붙어서 괜찮아. 그치, 올케? 우리 서로 많이 연습하자고. 네, 형님. 여보, 나 괜찮아. 그만해. 진짜 어이가 없네. 하긴 몇 초 차이밖에 안 나면서도 어릴 때 누나라고 안 부르면 때리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당신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 남편은 정말 저한테 미안했는지 나중에 따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원래 서열에 좀 민감한 사람들이 있잖아. 형님 같은 분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향 차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어. 근데 혹시 원래 형님 성격이 좀 모난 데가 있어?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잘해주셔서 좋은데 형님이 좀 걸려서. 내가 사실 결혼식 때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남편에게 결혼식 날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자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두 눈에 미안함이 가득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더라고요. 실은 우리 누나가 좀 성격이 많이 독특해.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감당 못할 정도로 성격이 세고 반항기도 많았거든. 내가 연애할 때도 이상한 질투도 하고 간섭도 심해서 우리 연애할 때는 누나한테 이야기 많이 안 했어. 결혼식 전까지 못 만나게 한 것도 사실은 내 의견이고 또 무슨 핑계를 대고 떠들지 모르기도 하고 혹시라도 누나 때문에 당신 놓칠까봐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뭐라고? 그래도 진작에 말을 해주지. 사실은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파혼한 것도 누나 역할이 크거든. 누나가 그때 여자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서 소개시켜줬었는데 연애 때부터 결혼 준비 과정까지 너무 간섭을 심하게 해서 그것도 파혼 이유 중에 하나가 됐어.
그때 겨우 마음 정리하고 혼자 살려고 마음 먹었다가 당신 만난 거야. 내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된 건데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계속 못 만나게 했으니까 어색하고 어려워서라도 당신 못 건드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누나는 건드는구나. 내가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중재 잘해볼게. 용서해줘. 어쩐지 연애할 때 누나 이야기를 잘 안 한다 싶었는데 이런 뒷이야기가 숨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약간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남편이랑 워낙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 제가 저 입장이었어도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드니 화는 생각보다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사람답게 형님 호칭 정리 때 많이 나서주기도 했고요. 이제 와서 그런 이유로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라도 형님이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란 걸 확실히 알았으니 처신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형님을 잘 어르고 달래놓기는 한 건지 남편이 이야기해준 것에 비해서는 형님께서 제게 크게 터치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가끔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하대하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동갑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그러려니 넘길 수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많이 개입해서 그런 시누이를 말려주시긴 했어요. 너는 아무리 네 올케라도 그렇지 나이도 같은데 그렇게 너무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거 아니다. 이 아이도 사람인데 다 감정이 상하지. 너한테 형님 소리 하는 것만 해도 많이 굽히고 들어와 준 건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해도 신경 써서 해. 하이 엄마는 왜 또 저한테만 그러세요? 너도 이제 마음 잡고 괜찮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일만 벌리고 다닐 거냐? 주변에 없으면 소개라도 받아서 결혼해. 나도 네 아빠도 얼른 너 시집이나 보내놓고 이제는 작식 걱정할 일 없이 자유롭고 싶어 그런다. 아, 알겠다고요. 올케,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어? 나이가 비슷하니까 소개를 받으려면 올케한테 받아야겠는데? 제 주변이요? 제가 이성인 친구는 잘 없어서요. 사실 제 전공 특성상 성비가 남성이 많은 과여서 남자 동기도 많았고 회사 동료 중에도 남자가 많은 편이긴 했지만 절대 형님에게 소개해주고 싶진 않았어요. 딱 봐도 성격적으로 모나고 꼬여있는 사람을 괜히 소개시켜줬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몇 번 없다고 거절하면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집요한 구석에 있어서 매번 만날 때마다 묻더군요. 아니, 올케는 무슨 자동차 회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주변에 남자가 없다고 해? 회사 사람 대부분이 남자인 것 같던데 그냥 나 소개시켜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많기는 한데 소개 물어볼 만큼 친한 사람도 별로 없고 제 나이 또래보다는 어느 정도 나이 있고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요. 그래도 남자가 그렇게 많으면 그 사람 지인의 지인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올케가 별로 노력을 안 해본 것 같아. 가족도 이렇게 도움을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내가 결혼 못하고 노처녀로 늙으면 올케 탓도 있는 거야. 다시 찾아볼게요. 이렇게 남 괴롭히지 말고 결혼정보 회사에라도 등록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안정된 직장도 없는 형님이 등록해봤자 등급이 낮던가 최소 조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관뒀어요. 만날 때마다 저러니 저도 슬슬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해서 누구라도 소개는 시켜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날 평소 오며 가며 친하게 지냈던
인포 직원분과 수다를 떨다가 마침 시댁 이야기가 나와서 형님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 얘기를 듣더니 그분께서 갑자기 손뼉을 치시더라고요. 아니 잘됐다. 나한테도 진짜 징글맞게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조르는 인간이 있거든. 신우이 성격 별로면 괜찮은 사람은 소개해줘봤자 욕먹을 거고 대충 이 사람이나 소개시켜주면 어때?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소개 못 시켜주고 있었거든. 어머, 정말요? 정확히는 내 사촌의 지인인데 나를 소개시켜달라고 졸랐다는데 내가 그 사촌을 별로 안 좋아해서 거절했거든? 그랬더니 내 주변 사람이라도 소개시켜달라고 난리를 쳤다는 거야. 안내데스크 직원이니까 예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 꼭 나를 통해 소개를 받고 싶대나? 진짜 세상에 미친 인간 많다니까. 형님이란 분 얼굴은 괜찮아? 그럭저럭요. 나쁘지 않아요. 그럼 둘이 소개시켜주고 우리 둘 다 짐을 내려놓자. 나도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 없어서서 매번 넘겼는데 생각보다 끈질기게 나오길래 좀 고민이었거든. 그럼 저야 좋죠. 이상한 사람들끼리는 또 잘 안 만나던데요. 일단 소개시켜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어차피 소개로 잘 될 확률은 별로 없으니까. 가볍게 해주고 우린 해방되자고. 좋아요. 언니한테 얘기해보길 잘했네요. 그 길로 형님의 소개팅은 겨우겨우 성사가 됐어요. 정말? 너무 고마워, 이렇게. 잘 되면 내가 꼭 살해할게. 소개가 성사되고 나니 확실히 저를 조르거나 괴롭힐 일은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그 뒤로 하도 잠잠하길래 저는 알아서 소개팅을 했다가 깨졌거나 한 줄 알았어요. 잘 됐으면 분명 이야기했겠지 싶어서 굳이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3달쯤 지났을 때 오랜만에 인포 언니와 점심 약속을 가졌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봤죠. 근데 혹시 저희 형님이랑 한 소개팅 관련해서 뭐 들은 거 없으세요? 저는 굳이 후기 물어봤다가 덤탱이 씨일까봐 안 물어봤거든요. 아, 맞다. 그쪽 의외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촌이 잘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주더라고. 네? 정말요? 둘 다 첫 만남부터 서로 괜찮았나 봐. 완전 불꽃 튀게 연애하고 있는 것 같다던데? 아, 정말요? 저는 이야기를 하나도 못 들어서. 잘 된 거겠죠? 잘 된 거지 뭐. 그렇게 연애하다 깨져도 본인들 탓이니까 우린 더 이상 책임 없잖아. 맞아요. 어쩐지 요즘 형님이 잠잠하다 했어요. 잘 됐네요. 잘 만나고 있다니 당분간 피곤할 일은 없겠다 싶으면서도 내심 이유 없이 불안했어요. 이러다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 어쩌지 싶은 거예요. 건너 소개라 사실 상대편 남자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는 인포 직원분도 저도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요새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기도 하고 형님이 이상한 사람인데 서로 끌렸다는 걸 보면 상대방도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은 왜 매번 맞는 건지. 소개팅이 있고 6개월쯤 지났을 때 형님은 교제하고 있는 남자를 추석에 시댁에 데리고 왔어요. 저도 보이는 걸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좀 너무했어요. 한쪽 팔이 문신으로 가득한 데다 쌀쌀해지는 날씨였고 처음으로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자리인데 화려한 무늬 셔츠에 무릎이 훤히 드러나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찍찍 끌고 오더라고요. 머리도 덥수룩하게 길러서 파마를 하고 면도도 하다 만 것 같은 모양이었는데 어디 자다가 급하게 뛰쳐나온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보자마자 남편도 이마를 짚을 만큼 같은 남자가 봐도 영 아닌 사람이었어요.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가족에게 보여주고
어떤지 이야기나 들으려고 데리고 오셨겠거니 싶어서 나중에 꼭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 싶었는데 형님이 하는 얘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어? 연애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얘기냐? 좀 더 만나보고 그때 가서 신중하게 생각해라. 아니, 윤중이 결혼한 거 보니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랑 성격도 진짜 잘 맞고 날 이해해주는 사람 찾기 쉽지 않은데 오빠는 날 이해해준다니까요. 우리도 이제 처음 만나본 건데 얼굴도 좀 익히고 이야기도 좀 해보고 판단해야지. 이렇게 덥석 결혼하겠다고 해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시부모님이 난색을 표하셔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형님이 그 사람도 있는 앞에서 떼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몰라요. 내가 보는 눈 좀 그냥 믿어줘요. 누구랑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 건 오빠가 처음이란 말이야. 남자는 형님보다 6살쯤 많아 보였는데 형님이 그러는 걸 말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고 그냥 그 상황을 구경하면서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식사가 나오고 나서도 식구들에게 싹싹하게 굴기는커녕 완전히 마이웨이로 자기 밥그릇만 채워서 먹기 바쁘고 한마디도 먼저 꺼내는 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나 기가 찼죠. 하지만 제가 소개시켜준 거니 할 말이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식사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뒷목을 잡았고 남편 표정도 너무 어두웠어요. 제가 소개시켜줬다는 걸 시댁 식구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제 선에서 책임지고 끝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그 사람이 일 있다고 먼저 간 후에야 형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님, 그래도 결혼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만난 지 6개월이면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를 때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평생 함께할 사람과 하는 건데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뭐라고? 올케도 내 동생 만난 지 1년 반 만에 결혼했잖아. 고작해야 1년 정도 더 만난가면서 지금 나한테 유세 부리는 거야? 누가 보면 7, 8년 장기 연애라도 한 줄 알겠어. 그래도 1년 더 만나고 안 만나고는 차이가 크죠, 형님. 그럼 1년만 더 만나보세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도 가만히 있는데 올케가 왜 이래? 오빠 올케가 소개시켜준 사람인 거 잊었어? 언제는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 소개받아보라며. 그래서 받았고 마음에 들었다는데 뭐가 문제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느낌의 분이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뭐? 이런 느낌이 뭔데? 뭐 양아치 같다 이거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렇게 빨리 결혼 결정 내리는 건 정말 아니에요. 제 주변에 그렇게 홧김에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뭐? 아주 이혼하라고 고사를 지내라 고사를 지내. 올케가 아무리 말려도 난 결혼할 거야. 그럼 나보고 뭐 언제까지 노처녀로 지내라는 건데? 살아보니 안 맞더라도 혼자 사는 것보단 둘이 사는 게 낫지? 그 뒤로도 저는 꽤나 꾸준히 형님을 말렸어요. 고집이 워낙 세서 차마 말리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시는 시부모님을 뵐 때마다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형님과는 원수가 될 뿐 결혼 진행이 중단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나중간이 저도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말릴 만큼 말렸으니 저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누나는 누가 말린다고 안 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못 말리는 거고. 그래도 당신 할 만큼 했어. 고생했어. 그래도 남편이 제 노고를 알아줘서 고마웠어요. 남편이 인정해주니 저도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그렇게 연애한 지 딱 1년째 되었을 쯤. 형님은 제가 살면서 주변에서 봐온 것 중 가장 초고속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2~3달 정도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행복하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길래 그래도 본인이 좋았으면 됐다 싶었어요. 여전히 아주버님은 날티가 숨겨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시댁 식구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그걸 지적하는 순간 시끄러워질 걸 아니 다들 모른 척 눈 감고 지냈죠.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이 지나고 나니 형님의 행복했던 노랫소리가 뚝 끊기더군요. 급격히 말수가 줄고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2번째 명절이 지난 후부터는 갑자기 징징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시부모님 진짜로 이상하다니까? 나만 보면 갈구고 괜히 한두 마디씩 잔소리하고 일 안 할 거면 집안일이라도 똑바로 하라면서 집안일도 엄청 시켜. 내가 무슨 시댁에 청소부로 취직한 줄 알았다니까? 우리 집은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걸 왜 시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러게요, 형님. 아주버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말도 마. 오빠는 그럴 땐 또 쏙 빠져 있어. 그냥 시댁에 왔으니 시부모님 말을 들으래나? 그러는 자기는 우리 집에 왔을 때 뭐라도 하나? 우리 엄마 아빠는 사위 대접 다 해주는데 진짜 어이없다니까? 저희야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좋은 분들이시니까요. 어쨌든 형님만 가서 고생하시는 거면 많이 힘드실 텐데 아주버님이랑 잘 의논해 보세요. 나름대로 저한테 하소연하는 걸 열심히 들어주겠다고 대답한 건데 그 대답에서 어딘가 버튼이 눌린 건지 형님 표정이 싸해지더군요. 곱씹어 봐도 별로 잘못한 말은 없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형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 제가 저희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고 성 긋듯이 말을 한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의 시집살이와 본인의 시집살이를 비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본인이 당하고 온 시집살이를 저에게 그대로 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울케, 이리 와서 이것 좀 닦아줄래? 전 부치고 나서 주방 수납장에 기름이 너무 많이 튀었네. 이거 깨끗하게 닦는 법 알려줄 테니까 좀 해봐. 누나, 먼 길 온 사람한테 무슨 그런 걸 시켜. 필요하면 좀 쉬었다 가면 되잖아. 오자마자 앉기도 전에 무슨 일을 시키고 그래. 그럼 네가 대신할래? 난 이제 눈앞에 보이면 바로 치워야 돼서.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깔끔 떨었다고 그래? 그럴 거면 직접 닦던가. 야, 이런 건 누나인 내가 직접 교육시켜야 네가 편한 거야. 남자가 돼서 여자 내조받고 살 줄 알아야지. 옳게, 집안일 잘하는 것도 다 내조다. 얘가 이래봬도 우리 집 유일한 아들인데 어디 가서 아내 내조도 못 받고 불쌍하게 사는 꼴 난 못 봐. 언제부터 그렇게 애틋한 남매 사이였다고 갑자기 남편을 싸고 도는 척 저한테 시집살이를 어마어마하게 시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일하는 데는 오지도 않으면서 주방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네가 서툰 거다.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괴로울 지경이었어요. 오죽하면 한 번은 시부모님조차 그만 좀 괴롭히라고 나서서 말리셨어요. 하지만 오히려 시부모님이 말릴수록 시누이의 히스테릭함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죠. 엄마 아빠는 귀한 딸이 남의 집에 가서 시집살이 당하는 걸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엄마 아빠가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냐.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인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리고 내가 시집살이 시킨다 해서 울키한테 나쁠 거 있어? 시누이가 시집살이 시키는 게 당연한 거지. 형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형님이 좋아서 결혼하신 건데 시댁 스트레스를 왜 저한테 푸세요? 뭐? 옳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시집살이를 하고 있겠어? 올케가 소개시켜준 거잖아. 올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으니까. 따지고 보면 올케 때문이지. 그러니까 올케도 시집살이 달게 받아야 맞지. 그동안 편하게 살았잖아? 너도 어디 한번 시집살이 당해보라고. 말릴 땐 제 말을 듣는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상황이 안 좋아지니 제 탓으로 떠넘기며 제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막연하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푸나 싶었던 걸 면전에 대고 너도 당해봐라 하고 들으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형님을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형님과 아주버님을 연결해준 직장 동료분과 오랜만에 식사하는 자리가 생겨 이 이야기를 쭉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의외의 소식을 전해주시더군요. 아니,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그 형님이라는 분 되게 양심 없으시다. 그쵸. 소개시켜준 게 저긴 하지만 결혼까진 분명히 말렸거든요. 결혼은 본인 선택이면서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최근에 들은 게 있거든. 두 사람 소개해준 게 내 사촌동생이잖아. 둘 결혼식이니까 당연히 사촌동생도 신랑 쪽 하객으로 결혼식에 갔을 거 아냐. 근데 거기서 우연히 신부 쪽 하객 중에 겹지인이 있더래.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다는데 대학교 시절에 신부 과거가 엄청 화려했다던데? 정말요? 화려했다면 어떤? 알잖아. 남자 관계 복잡했다는 거지. 신부 쪽 하객 말에 의하면 결혼한다길래 당연히 본인이 알고 있던 남자랑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남자 얼굴이 바뀌어 있어서 놀랐대. 그 남자랑은 꽤 오래 만나서 정말로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혼은 다른 남자랑 해서 의외였다고 했다나?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 정말요? 설마 시댁 식구들은 소개팅 직전까지 형님이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족들한테는 숨겼을 수도 있지. 결혼할 만한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결혼은 다른 남자랑 한 거 아니겠어? 지금 결혼한 사람은 그래도 사업가라며. 그렇긴 하지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영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형님의 SNS에 들어가게 됐는데 형님의 모든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사람이 눈에 띄더라고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 들어가 봤는데 남자였고 최근 형님이 일하러 다니는 카페 사장인 것 같더라고요. 과하게 친해 보이는 모습에 의문이 드는 데다 아주버님은 SNS를 잘 모르고 할 줄도 모르는 분이셔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한번 놀러 가보자는 핑계로 부시의 카페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카페에 들어서기도 전에 카페 앞에서 SNS 사진 속 낯선 남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던 형님을 딱 마주친 거예요.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누나, 이 남자는 누구야? 뭐? 누구긴? 우리 사장님이지. 아, 근데 니네가 여기 웬일이야? 올 거면 말을 하고 오지. 사장은 무슨, 똑바로 말해. 세상에 어떤 직원이 사장이랑 가게 앞에서 껴안고 있어. 이건 누가 봐도 내 연남이잖아. 설마 싶었는데 정말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 옆에 있던 남자분 얼굴이 더 말이 아니었어요. 내 연남?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당신 결혼했어? 뭐야, 모르고 있었어요? 나랑 만난 지 3년이 넘었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 그게 말이 돼? 심지어 상대방은 본인이 내연남인 줄도 모르고 형님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한마디 거들었죠. 언제는 아내가 내조를 잘해야 된다더니 내조는커녕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랑 급하게 결혼하시더니
결혼한 사실은 숨기고 몰래 다른 남자랑 만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댁살이 스트레스는 저한테 다 푸시고요. 형님, 진짜 사람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상상 이상이시네요. 뭐? 이거 옳게 네가 꾸민 짓이지? 아니면 네가 갑자기 연락 한 통도 없이 여길 왜 찾아와? 다 알고 그런 거지? 다 알고 그런 거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형님이 뒤에서 구린 짓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차라리 잘 됐네요. 형님, 시댁살이 스트레스 심해 보이셨는데 이제 시댁살이 안 겪어도 되게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 셔터를 마구 눌러 사진을 찍었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형님이 황급히 제 앞에 와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잠깐만. 올케 진정해. 사진은 찍어서 뭘 어쩌려고. 올케가 그렇게 나오면 나 저 사람한테 정말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야. 올케, 한 번만 살려줘. 어? 게다가 남편이 알게 되면 나 정말 이혼당할지도 모르잖아. 그게 형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늘 시댁에 충성 바치느라 힘들어 하셨잖아요. 이혼하시면 형님도 편해지고 저도 편해지고 좋죠.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 사람 얼굴 남편한테 보내면 정말 큰일 나.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올케한테 스트레스 안 풀게. 나 한 번만 봐주라. 어? 누나, 그래도 매형이 알긴 해야지. 우리도 말 안 하기엔 양심이 너무 찔리잖아. 그럼 내가 말할게. 그때까지만 좀 시간을 줘. 남의 입으로 듣는 거랑 내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이랑 관계 정리하고 남편한테 제대로 이야기할게. 부탁해, 어? 결국 형님이 너무 울고불고 매달리는 탓에 저희 손으로 아주버님에게 고발하는 일은 보류했어요. 남편도 아무래도 피 섞인 남매라 그런지 마음이 약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저 역시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고 석 달간 정리 기간을 드리기로 했어요. 카페 사장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건실한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평범한 내연관계와는 다르게 유독 이별을 두려워했던 모양이었어요. 형님께서는 몇 개월 뒤 이혼을 했고 정확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시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은 저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 약점 잡아서 평화로워지는 엔딩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는데 왜 꼭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는 건지 참 마음이 좋지만은 않네요. 그래도 저만 보면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던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찍소리도 못하고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따르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해요. 본인이 불리하니 정말 180도 바뀌는 모습이 그동안 제가 알고 지냈던 형님이 맞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천방지축에 감당 안 되는 성질머리여도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으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새삼 처음 깨달았네요. 결혼하고 나서 스트레스의 90% 이상이 형님 때문이었는데 형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지금은 한없이 행복하기만 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날들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부모님과 저희 남편과도 더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